점의 꾸! 네, 오늘은 배진씨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작가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배진씨입니다. 몽테뉴 인문학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해외 입양아들이 그렇게 많다고요? 지금 몇 명쯤 예상하시나요? 20만 명이란 이야기도 있는데 네. 해외 입양인 단체에서 내고 있는 통계는 30만 명 정도 됩니다. 아,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네. 5, 60년대에 좀 가난하던 시절에 많이 보낸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보낸 시기가 80년대라는 안타까운 사실이 있고요. 그 이후에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많은 이제 비용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때 서류 조작이라든가 좀 불미스러운 아. 일이 많아서 아이들 한 명당 약 3천만 원 정도의 입양을 보내다 보니 고아 수출국이란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연이 있네요. 네. 그러면 지금 프랑스, 또 벨기에, 프랑스어권으로 간 입양아들을 돕고 계시는 또 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되셨나요? 해외 입양인들이 다 영어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국내에 통역을 해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를 찾아도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한 친구가 부모를 찾았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 이렇게 연락이 왔고, 그때 뭐 스마트폰으로 이런 뭐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래서 통역을 해주는 와중에서 이게 통역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차이까지도 통역을 같이 해야 되는구나, 그런 걸 느꼈고, 그 친구를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연결돼서 해외 그 아소시아스용이라고 하죠. 그 입양 단체에서는 거의 이제 지금 국내에 들어오면 저한테 다 연락이 오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나는 거꾸로 된 나무입니다. 그래서 입양아들에 관한 그 사연들을 엮어가지고 책으로 내셨는데,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좀 뭉클하더라고요. 한 명 한 명. 근데 그 해외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친부모님을 정말 오랜만이 아니죠. 처음으로 만났을 때 그때 그 풍경들이 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땠나요? 사람 사연이 다 각양각색인데요. 저는 이 책에서 입양인들의 얘기는 좀 억울하고 또 부모를 용서하려고 애쓰지만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좀 많은데, 그래도 한국인이 읽어야 되는 책이라서 한국인의 편에 서려고 약간은 이해를 하려고 애썼습니다. 누구를 비난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무리 뭐 자녀를 책임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부모를 또 비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쓰려고 많이 애를 썼고요. 또 해외 아이를 입양을 해서 잘 키운 부모님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도 충분히 그 위로해드리고 싶었고, 골고루 이야기들을 다 좀 섞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버린 것이냐? 입양인들 입장에서는 버린 것이라 그러고,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회피를 해요. 일단 대답을 안 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부모 자식이 천륜인데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 통하는가?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 쉽게 이해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원초적인 관계, 첫 번째 사랑,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관계를 관찰하고 싶었고, 그래서 버린 것이 아니라 준 것이다라는 결론으로 이제 매짐을 했습니다. 그 여러 입양아들 지켜보면서 좀 기억에 남는 그 일화나 기억에 남는 분이 또 계실 것 같아요. 그 사연을 좀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는 루익이라는 친구예요. 네. 올여름에도 와서 저의 그 아지트 몽테뉴 도서관에 한 달 또 머물고 갈 생각인데요. 네. 부모님들이 자꾸 그 친구도 엄마를 찾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다음에 또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친구가 순수하게 그 말을 믿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끊어졌어요. 갈 곳도 없었고 머물 곳도 없었고 돈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부모님께 부탁을 해서 한 달간 돌아가는 표가 이제 되는 날까지 머물게 했고요. 그런 문제들이, 그들은 이제 오면 한 달 정도 머물고 가야 되는데 네. 그런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파리에서 수학 선생님이 돼서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올여름에 또 올 거예요. 네. 네. 해외에서 있다가 친 부모님을 찾으러 한국에 왔다가 그런데 부모님이 다음에 또 봐,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인사말처럼 했는데 프랑스 분이 진짜로 다음에 또 보는 줄 알고 왔는데 연락이 끊어진 또 그런 사연이네요. 부모 입장도 뭐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네. 생각하는 이유가 불편하고 네. 묻어버리고 싶은 과거인데, 그게 지금 그 입양인들과 한국 문화 사이에서 가장 이게 안 맞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서양 문화는 네.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고 여러 가정이 있으면 소개를 하잖아요. 네. 첫 번째 부인의 뭐 아들이야, 전 남편의 뭐 여친이야. 네. 그래서 그 문화이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는 한 번 일어난 일을 묵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피나 내 책임을 벗어나려고 내 이익을 챙기려는 그 네. 마음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문화적으로 우리는 침묵이 미덕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그들은 나 너한테
아무 감정 없어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 부분이 지금 제일 상충되고 있어요. 문화 차이가 또 그런 부분에서 발견이 되네요. 근데 작가님이 이런 정말 좋은 일을 하시지만 그게 잘 마무리되고 그렇게 되면 좀 되게 보람도 느끼시고 그럴 것 같은데, 만약에 부모님이 만나기를 원치 않는다, 어렵게 이렇게 찾았는데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또 막상 만나니까 뭐 언어는 당연히 소통이 안 될 거고, 너무 이제 그 서먹한 분위기와 서로에 대한 뭔가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제가 글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 네. 사람의 감정, 그다음에 그 상황 이야기들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부모님 말씀하시면 그 이야기 충분히 듣고, 또 입양인들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 충분히 듣고, 저는 듣고 그들이 원하는 것만 이게 좀 해주고 있어요. 제가 나서서 뭘 해결하고 뭐 제가 제도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뿌리의 집이라고 한국에서 운영하는 해외 입양을 위한 어떤 숙소가 있었는데 네. 그게 코로나 때 없어졌어요. 아, 그리고 그들이 또 한 친구는 이중국적 지금 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국적을 얻으려고 6개월간 한국에 머물면서 동분서주 한국어도 잘하고요. 노력을 했지만 끝내 한국 국적을 얻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형식적인 부분이 너무 많다. 좀 간소화하자. 해외 입양인들에게 한국 국적 줄게라고 말은 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너네 문화도 모르고 언어도 모르는데 주민센터를 가야 돼? 어딜 가야 돼? 어딜 가서 뭘 해야지 국적이 생겨? 그 다음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한국어를 공부해서 그 단계까지 나아갔지만 끝내 아무도 국적을 얻은 사람은 없다. 예, 그래서 좀 형식적인 부분이 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에 이 시사 네. 대한매일 신보 잡지에도 오. 그 이야기를 실어서 좀 전국 지자체에 뿌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대한매일 신보, 이건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어네스트 베델이라는 영국분이 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식민지에 있을 때 네. 한국이 이러한 사실에 처해 있다라고 대한매일 신보를 창간하신 분이에요. 네. 영국인이 아니었으면 일본의 검열을 많이 받았기에 그 영국분이 우리나라의 사정을 해외에 알려주셨는데, 네. 그분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도 기리고 있고, 그 대한매일 신보, 누군가의 억울함, 힘든 점을 알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아. 이번에 창간호로 어제 나왔는데요. 아, 이번에 창간된 거예요? 네, 아. 대한매일 신보를 어. 만들었습니다. 이걸 혹시 만드신 그 창립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떤 분이 만드셨을까요? 이 일을 하신 분은 네. 정동환 님이라고 어. 그분이 이제 책임자이시고요. 네. 여기 보면 뭐 고문, 회장, 주필, 논설 실장님 네. 이렇게 쭉 있습니다. 아, 제가 거기 부담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한 거네요. 어려운 점을 세상에 알리는 일. 부끄러운 역사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네. 저도 한국 사람인데 한국이 이렇게 나빠 뭐 이런 말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역사잖아요. 네. 그런데 역사를 묻어버리면 그 역사에 희생당한 사람은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건 자기 얘기 좀 할 때, 아, 그랬구나. 역사적으로 그랬는데 너무 안타깝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겠지. 지금도 해외 입양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이만큼 먹고 살면 좀 멈출 때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지금 또 저출산 시대에 네, 해외 입양에 관해서도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게 되네요. 지금 작가님 같은 경우에 몽테뉴 도서관, 그리고 똘레랑스 독서 토론, 그리고 지금 유튜브도 하시고, 또 작가님으로서도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여기 지금 대한매일 신보 베델 선생님 지금 기념해가지고 이 관련 일도 또 하고 계시죠? 예, 여기서 네. 교육 문화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지금 프랑스에서 갔다 오신 이후로 이런 일을 하고 계신데, 프랑스 유학이 어떻게 이런 삶의 방향에 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주 큰 영향을 미쳤죠. 왜냐면 제가 노후라는 말을 잘 배우지 않았어요. 예스가 좋은 시대에 부모님이 말 잘 들어라, 엄마 네. 말 잘 들어라, 이런 거를 이제 쭉 배웠는데, 제가 프랑스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가 뭐가 이렇게 좀 공부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논문을 제가 이제 수료만 하고 마치지 못했잖아요. 네. 왜냐면 철학이라는 것이 양심상 네. 억지로 논문을 마칠 수는 있었어요. 그냥 끝내면 되죠. 그런데 철학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냥 학위를 따기 위해서 맞춰도 되나? 거기에 의문이 들었고, 이제 3년을 마치고 나서 한 프랑스인이, 나 이거 논문을 내가 이렇게 썼어요. 제가 네. 이제 프랑스는 한 500장 정도 써야 되는데요. 네. 제가 한 150장을 썼어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그 정도면은 아마 맞출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거 맞히는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 그랬더니 프랑스인이 디부디에농 이러는 거예요. 너는 노라고 말할 수 있어. 저는 노라고 말하면 안 돼라고 많이 배웠는데 네. 노라고 말할 수 있어. 아, 그렇구나. 내가 그러면 이 논문을 여기서 멈추고 더
내가 더 인생을 깨달을 때까지 좀 멈추는 게 옳은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의적으로 멈추었습니다. 아, 멈추는 것도 엄청난 용기네요. 네. 그러면 그 작가님이 프랑스에 4년 동안 계셨는데, 프랑스를 관광하고 싶으신 분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추천해주고 싶으신 도시,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여행보다는 각 도시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열흘씩 머무는 그런 아르바이트 여행을 많이 했는데요. 네. 파리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가면 스트라스부르라는 도시가 있어요. 네. 그 도시는 독일과 국경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독일 맥주가 또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걸어서 저녁에 독일 가서 맥주 마시고 걸어서 프랑스로 돌아오는 그런 일과를 보낸 기억이 나서 스트라스부르를 추천합니다. 네, 푸티 프랑스가 있는 스트라스부르, 저도 3년간 살았던 도시이기도 한데요. 그러세요? 네, 스트라스부르 추천해 주셨고요. 프랑스란 나라에 대한 갖가지 정말 많은 설들이 있잖아요. 직접 4년 동안 거주하시면서 느껴본 프랑스, 어떤 나라인가요? 이야기 정말 시작하면 에피소드가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불어를 잘 하지 못하고 떠났기 때문에 현장에 도착해서 그때 뭐 인터넷이나 온라인이 원활한 그런 곳이 아니어서 첫 번째 놀랐던 것은 일단은 도착했을 때 컴퓨터나 집집마다 컴퓨터가 없었고요. 그리고 인터넷이 되지 않았어요. 학교 내에서도.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인터넷이 이미 시작이 됐는데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프랑스 부자 나라라고 했는데 왜 집에 컴퓨터도 없어? 그랬더니 전 국민이 컴퓨터를 가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인터넷을 개통한다. 우리는 이제 소수가 어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수가 컴퓨터를 살 수 있으면 인터넷을 전국을 깔면 나머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빨리빨리 냉장고도 바꾸고 컴퓨터도 바꾸고 뭐 TV도 바꾸고 이렇게 국민들의 노력을 하는 곳이고요. 거기는 모두가 가질 수 있을 때 그때 인터넷을 배급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좀 적고 느리게 가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프랑스의 3대 정신이 지금 자유, 평등, 박애인데, 네, 그리고 또 철학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바칼로레아의 나라잖아요. 네. 실제로 4년 동안 거주하시면서 자유나 평등, 뭐 이런 거, 박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끼셨나요?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일단은 뭐 자유는 말할 것도 없지만 자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에티켓이었어요. 절대 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의 자유를 절대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에 있는 자유였고요. 또 평등은 사람마다 좀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일단 6.8 혁명으로 대학을 평준화시켜서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대학의 등록금이 외국인에게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의료도 외국인에게도 무료로 혜택이 주어지고 있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외국인과 내국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프랑스에 3년간 거주하면서 정말 놀랐던 게, 일단 첫 번째 자유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면, 저는 이제 공립국제중학교에서 근무를 했는데,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네, 업무 문장이 없고, 학교는 교무실이 없고, 심지어 학원이 없는 나라여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고요. 두 번째는 등록금 문제인데, 제가 이제 거주할 당시에, 비유럽권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일부 내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데모를 학생들이 또 하더라고요. 근데 그 데모를 누가 하냐면 프랑스 국민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보면서 참 많은 걸 좀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프랑스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철학이죠. 네. 네. 철학인데, 고등학교 때도 바칼로레아를 보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교육과 프랑스의 교육, 무엇이 다른가요? 프랑스는 학원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해야 되고 스스로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바칼로레아라는 그 소논문 시험을 통해서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바칼로레아 문제 유명하죠.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3장, 4장의 글을 써내야 하니까 뭐 학원에서 남으로부터 배울 수가 없는 문제예요. 네 생각이 무엇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심지어 미대 입시에도 인터뷰 2시간으로 이루어지지 그림의 실력을 평가하진 않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놀랐던 게, 프랑스 같은 경우는 본질적으로 한국과 좀 약간 다르다고 느꼈는데요. 프랑스는 결국엔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풀어 쓰는 거잖아요. 그것도 긴 서술로. 한국 같은 경우는 시험의 지금 형식이 오지선 다해서 출제자의 의도를 누가 빠르게 찾아내느냐,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걸 느꼈고요. 또 하나는 교육이 추구하는 방향도 많이 다르다고 느꼈는데, 프랑스에서 제가 너무 놀랐던 게, 학생들이 학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끝나고 거의 공원에 가가지고 피크닉을 즐기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생들도 축구하고, 그리고 또 K-팝 학원에 가거나, K-팝 학원도 있었어요. 참 특이했던 게. 근데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이 학원 문화와, 그리고 서열화된 이 대학 시스템, 이런 게 또 있잖아요. 어떻게 또 많이 다른 점을 느끼셨나요? 프랑스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일단은 20살이 뭐 그 나라 나이로 지금 현재 18살이 되면 독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학생들이 많이 사 먹죠. 김밥도 사 먹고, 뭐 분식점 가서, 식당 가서 사 먹는데, 거기는 학생들이 감히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비싸요. 그래서 다 스스로 해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먹고 싶으면 살기 위해서 요리를 할 수밖에 없고요. 저도 모든 요리를
그 프랑스에 가서 처음 한국 요리를 해봤어요. 한국에서는 할 일이 없었고요. 거기서 김치도 담궈보고 또 김밥도 만들어보고 뭐 떡을 먹고 싶어서 쌀을 부셔가지고 와인병으로 이렇게 막 치대보기도 하고 그런 스스로 어쨌든 먹기 위해서 내가 장을 보고 내가 요리를 해야지만 그날 하루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슈퍼에 가면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부스 이런 네. 뭐 마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참치캔 하나, 케찹 하나도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먹는 음식과 학생들이 먹는 음식의 질 차이는 거의 없지만 많은 가격의 차이를 내서 얼마 뭐 들지 않고 장을 충분히 봐서 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너무 놀랬던 게 프랑스 마트에 가니까 너무 고깃값이 특히 고깃값이 싼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또 유럽이다 보니까 스페인, 독일 뭐 정말 많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왜 레스토랑에 가지 않느냐? 비싸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직접 다 해먹고 그리고 홈파티를 또 많이 하잖아요. 수아레 홈파티를 또 많이 하고 이런 문화가 한국과는 정말 또 많이 다르다라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남자들 특히 어릴 때부터 직접 요리하고 직접 뭐든지 직접 해보는 거 이게 참 다르다라는 걸 느꼈는데 또 하나 그 교육관 자녀를 키우는 교육관도 정말 다름을 느꼈어요. 프랑스에서 느꼈던 거는 프랑스는 결국 아이를 독립된 하나의 성인으로 키우는 게 하나의 뭐 지향점이잖아요. 그게 참 많이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베이비시터를 하면서 아이 때부터 어떻게 다르게 키우는지 많이 보게 됐어요. 정말 스스로 걷고 일단 잔소리나 제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베이비시터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제가 하는 일은요. 수영장 옆에 있는 데크에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다리 꼬고 앉아서 와인 마시면서 주인 할머니가 와인 한 잔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거 마시면서 애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만 봐요. 이렇게 정말 지켜만 보다가 위험한 순간에만 도와줍니다. 그래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입어라 이렇게는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느꼈던 거는 자유는 있는데 그 책임이 엄청나다. 제가 그 공원에 가면 아이들이 정말 나무에 올라가는 애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네.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좀 약간 힘든 그런 구조인데, 근데 또 그렇게 자유를 주는데, 만약에 이제 돌아가야 될 시간이다. 엄격하게 부모님이 딱 한마디 하면 아이가 바로 와야 되는 또 그런 구조더라고요. 예의에 있어서는 정말 칼같이 그렇게 또 규율을 엄격하게 또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도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유가 있지만 책임도 확실하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또 좀 특이할 점은 학교와 학원, 물론 이제 일반적인 사교육, 그 중고등학교 학원은 없지만 어학을 배울 수 있는, 성인들이 어학을 배울 수 있는 학원은 있는데요. 그 학교와 학원이, 어떤 차별화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학원에 돈을 냈어요. 그리고 그 학원을 안 가요. 그럼 돈 냈으니까 학원 가든 안 가든 큰 어떤 제재가 없잖아요. 그런데 프랑스 어학 학교는 내돈 내산이지만, 무단 결석을 하거나 3분의 1 미만으로 출석을 하면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학원도 학교와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차별성이 없다. 그다음 학원이라 하더라도 학교 이상의 엄격한 그 규칙을 지켜야 한다. 네, 존중을 해야 된다. 네, 문화가 참 많이 다름을 느꼈는데요. 지금 배진씨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 계시다가 한국으로 온 후에도 계속해서 프랑스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첫 번째는 톨레랑스 독서 토론 교실인데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사는 지역의 아이들이 영어는 잘 하는데 학교 입학 전에 한국어를 잘 못해서 처음에는 한국어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뭐 이중 언어를 가르치겠다고 해서 부모들이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일단 교육열이 아이한테 좀 너무 높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트레스도 많고 힘들어해서 프랑스식으로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러 올 때 무슨 마음으로 왔어? 어떤 생각으로 왔어? 정서를 먼저 좀 읽어줘야겠다. 그거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 배웠는데요. 프랑스에서 한 부모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한 4살쯤 됐을까? 타투를 하려고 타투 가게에 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큰 돈이 되니까 제가 자란 80년대는 어른들이 돈이 되면 무조건 뭐든지 좀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는데 그 타투 가게 주인이 아이 입에서 타투를 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으면 타투를 할 수 없습니다. 타투는 온전히 본인의 입으로 의사표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몸에 한 번 남으면 지우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아이들이 저에게 독서 토론을 배우러 올 때 부모가 이렇게 데리고 오거든요. 그러면 아이 입에서 네가 정말 와서 같이 책을 읽고 이야기를 할 생각이 있어? 아니면 엄마 생각이야? 라고 묻고요. 아이 입에서 제가 하고 싶어요? 라고 나오면 그럼 같이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부모는 시키고 싶은데 아이가 아직 원하지 않으면 부모님께 설득을 하죠. 조금 더 기다렸다가 아이가 하겠다고 할 때 다시 오세요 라고 합니다. 결국은 기다림과 주도성, 네. 능동적 힘, 이게 참 중요하네요. 네. 결국에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가 원하는 걸 뭔지 알고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또 어떤 걸 싫어하고 스트레스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아는 거 이런 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끝으로 작가님의 앞으로의 그 삶의 목표, 삶의 방향이 참 궁금해요. 어떻게 앞으로의 미래를 또 설계하고 계신지 어떠신가요?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프랑스에서 만난 안드레 할머니께서는 의사였는데 제가 그 집에 갈 때마다 굉장히 잘 베풀어 주셨고 또 여행을 갈 때는 집을 빌려주셨어요. 언제든지 내 집을 마음껏 써라. 나 여행 가서 없는 동안 누가 와서 쓰면 어때? 근데 제가 그때 뭐 한국이 그렇게 지금처럼 케이팝으로 알려지지도 않은 동양에서 온 학생이었는데 그 집에는 수영장도 있고 집도 뭐 으리으리했죠. 근데 거기에 제 친구들 저희 가족들 수도 없이 가서 풀파티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할머니께서 장도 봐주시고 냉장고에 있는 거 마음껏 꺼내서 먹어. 그래서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몰랐는데 제가 어른이 돼서 그때도 뭐 미성년자는 아니었지만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 본받고 싶은 어른이 딱히 주변에 많이 없었는데 할머니가 돼서 저렇게 살면 참 좋겠다 싶어서 작은 이제 스튜디오를 하나 서울에 마련을 해서 교통이 좀 비교적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해외 입양인이라든가 아니면 고아원을 막 나왔는데 어떤 갈 곳이 없다든가 이런 사연이 있는 사람들 연락 주시면 한 달씩 또는 그 이상도 무료로 머물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사회적으로 선을 이렇게 사회적 책임감, 인성이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좋은 어른이 되어가지고 사회에 또 기여하시는 또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존경스럽네요. 네. 오늘 데니스 작가님과 이렇게 인터뷰를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끝으로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사실 이런 이야기 어디 가서 하면 다 기인 취급, 이상한 취급, 정신 나간 취급, 어느 나라 얘기하는 거야? 너가 돈이 많아? 아니면은 뭐 왜 그러는 거야? 이런 소리만 많이 듣다가 이렇게 우리나라 선생님을 만나 뵙고 와 우리나라 진짜 미래가 밝다 이런 게 현장 학교에 계신 선생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계시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네, 저도 너무 많이 배웠고요. 앞으로 보다 꿈꾸는 미래, 설레는 하루하루가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조매! 꾸!